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증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짚어주실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네, 사실 좀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후 들면서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았는데요. 네. 역시 이제 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등세가 사실 장 막판에 이제 쫙 빠지면서 이제 좀 환율이 되게 방향이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거기다가 뭐, 이제 월말 어제 같은 경우는 MSCI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영향 때문에 패시브 수급이 이제 기계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 자동차, 방산 등 주력 업종 중심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거죠. 네. 어제 이제 기계적으로 샀기 때문에 뭐 사고 싶어서 산 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을 좀 되돌리면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아침부터 매물이 좀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더군다나 미국 증시도 이제 약세 분위기가 진행됐고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8월에 이제 국내 무역 적자가 94억 7천만 달러, 약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됐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전에 이제 1,347원 정도까지 또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도 매도 전환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그나마 뭐 석유 제품이나 자동차, 2차 전지 등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고는 있지만은 뭐 철강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가 마이너스 7.8% 하락하면서 26개월 만에 감소세가 나타난 게 주도 업종으로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다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오전 장만 놓고 본다면은 뭐 페인트 업종이라든지 5G 통신 장비, 그다음에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등 이제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 그리고 조선 기자재 이런 쪽에 관련된 섹터가 다소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장 초반 낙폭이 더 커지면서 이게 이제 결국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갔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급락했다는 이제 선물 쪽에 반영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의 수출 규제 관련된 변수 때문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미국 쪽의 반도체 관련주가 시간에서 급락을 나타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수급 쪽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좀 올라갔다는 것에 대한 되돌림 수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 적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10시 30분을 지나면서 이제 중국의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쇼크가 발표됐는데요.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3개월 만에 경기 위축 국면으로 다시 돌입한 걸로 보입니다. 통계국 제조업 PMI가 7월 대비 개선된 반면 이 차이신 관련된 부분들은 2개월 연속 둔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오전 중에 원달러 환율이 1,355원대를 돌파하면서 또 하루 만에 이제 연고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반등이 제한되는 가운데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분위기로 갔는데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 규모를 좀 키우긴 했지만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쪽은 또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매 수입은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에 관한 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장중 1조 원 가까이 매도세를 또 이루어졌고요. 현선물 베이시스 약화 때문에 금융 투자도 현물 수매도가 확대되면서 지수 증시에 하방을 계속적으로 압력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문제가 지속됐습니다. 중국의 청두에 락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가 전반적으로 거주하는 시민이 2,100만 명. 사흘 동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이제 중국 성장 둔화 우려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인데요. 거의 서울 경기 인구만큼이 있는 굉장히 큰 도시인 거죠, 여기. 그렇죠. 2,100만 명이면 그런데 근데 저희가 이제 3일 정도, 사흘 정도 뭐 이렇게 봉쇄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 정도일까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왜냐하면 대부분 중국 쪽의 코로나가 동부 연안 지역에서 최근에 확산됐다고 합니다. 근데 서쪽의 내륙 지역에서 대규모 락다운이 이제 진행되는 케이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이게 락다운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사흘간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뭐 해제가 된다면 또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뭐 악재가 겹치려니까 또 겹쳤습니다. 2시 20분경에 그 낙폭을 또 확대한 요인이 대만 국방부가 대만과 중국 사이에 진먼에서
미확인 드론을 격추했다 이렇게 소식이 들리시니까 네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미국과 중국, 뭐 대만을 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뭐 움직임 이런 것들 좀 보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뭐 드론을 격추했다 이게 약간 좀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좀 굉장히 좀 놀랬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일단 군사용 드론은 아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서 뭐 군사용 드론이 또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행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미중 갈등이 뭐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줬던 부분도 있고 이게 또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환시장의 변화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밤에 ISM 제조업 지수 등의 경제 지표도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달러와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사실은 변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밤을 좀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보다는 사실 뭐 수급적인 기관이 더 팔았죠. 어떻게 8천억 넘게 시장에서 현물 근데 그 매도를 드론은 그 중국 드론은 맞는 거죠 지금? 확인된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네. 뭐 계속적으로 이제 경고를 했지만 이제 듣지 않고 이제 계속적으로 뭐 이게 날아다닌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형 사격을 당연히 했겠죠. 어떤 뭐 지역을 넘어오게 되면 그런 게 그쵸. 어쨌든 뭐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다행히 이제 만약에 이게 군사용 드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좀 괜찮은 다행히. 근데 만약에 군사용 목적으로 뭔가 날아가는데 그걸 격추했다 이거면은 모르겠습니다. 외교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그럼 있지 뭐 않을까. 지금 이제 뭐 드론 격추 정도로 이제 작게 지나갈 수 있는 뉴스일지도 모르지만 또 네. 이게 굉장히 또 크게 비화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렇죠. 걱정이 좀 앞서서 중국 드론은 아마 맞는 것 같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민간 상업용 드론이다라고는 합니다만 네. 그 드론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대만 쪽으로 넘어와서 아마 대만 뭐 이른바 영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실탄으로 아마 떨어뜨린 것 같은데 이 그럼 중국에서도 뭔가 액션이 대응을 하겠죠. 예,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뭔가 대응이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네. 대응이 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좀 걱정될 만한 부분인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시장에서 뭐 사실 좋은 이야기들이 오늘 거의 없었어요. 이 가운데 이슈를 하나씩 좀 보자면 시멘트 가격이 또 인상된다고 하죠. 시멘트 가격. 네. 네, 뭐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고 레미콘 업체하고 되게 좀 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운 국면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인상폭은 15% 가량 인상될 거로 보이는데 시멘트 가격이 1톤당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이제 7월과 올해 상반기 2번 정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또 추가적인 인상은 결국 이제 유연탄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을 하니까 이 워낙 이제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시멘트 업종들이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이 표를 보여주시면은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연탄 수입 가격이 이 보시면은 러시아산과 호주산 부분이 둘 다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은 뭐 올 초 작년 대비하면 거의 지금 2배 정도 가까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원자재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각사의 시멘트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비 상당히 각사마다 많이 올라온 게 보이잖아요. 네.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지금 성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1% 매출액 자체가 증가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각사 시멘트 마진 비교입니다. 마진을 놓고 보니까 거의 이제 마이너스 마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보다는 일단 그 원가율이 워낙 올라가다 보면서 마진율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러니까 네. 시멘트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가격 인상을 전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아주 절실한데 아무튼 레미콘 업체와 약간 그런 이견이 또 있는 상황이라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이견이 격화되면 건설 쪽에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튼 가격 인상에 대한 전가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시멘트 업종이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역시 장 막판에는 전부 다 시장이 막 빠지니까 네. 고려 시멘트인가요? 그 종목 하나 정도 빼고는 또 나머지가 조금 더 마이너스로 좀 접어 보이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이제 보통 이제 싸면 뭐 500만 원대도 있고 600만 원,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600 이상이었는데 최근에는 평당 1,000만 원을 네? 넘어서는 것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평당 1,000. 네, 그 분양가 아니고 건축비가 평당.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재건축 전문가십니다. 네. 네. 점심 먹고 저희 단지 재건축 때문에 D 건설사 를 만났는데요. 네. 진짜 그 말씀 정말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평당 1,000만 원 넘어서 가지고 말이 지금 안 굉장히 되잖아요. 뭐 그래서 수주를 되게
조심스럽게 한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너무 계약을 하면 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음. 이 부분이 반영을 하니까 이게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수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시멘트 가격 또 오르면은 얼마 전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네. 또 이제 시멘트 뭐 심 넣어야 될 거 뭐 7만 넣고 뭐 자갈 섞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될 텐데. 네. 네, 걱정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많습니다. 건설 관련된 이슈는 뒤쪽에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중에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탄올 관련한 이야기는 에탄올 뭘까요? 관련. 네, 이제 석유 대체 연료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워낙 뭐 가격도 오르고 있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석유 가격 이렇게 잡으려고 또 일부 대체 연료를 중간에 쓸 수 있도록 환경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루고 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결국은 국내 같은 경우도 바이오 에탄올 도입 기대감이 좀 오늘 부각이 됐습니다. 이제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옥수수나 밀, 그다음에 사탕수수, 감자 이렇게 녹말 작물을 발효시켜서 차량 등의 연료로 첨가제로 쓰는 바이오 연료이기 때문에 이 작물의 식물성 기름을 축출해서 만드는 바이오 디젤과는 조금 다른 종류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지금 2013년 자동차 경유에 바이오 디젤을 의무적으로 섞는 정책을 시행한 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에탄올을 한 번도 도입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런 움직임을 지금 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석유 대체 연료 확대 방안을 이달 중에 공개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혼합 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결국 이제 그 바이오 에탄올이 무역 수지 개선과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식용 자원을 어쨌든 줄여서 곡물 가격 인상이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바이오 에탄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에탄올 관련주 뭐 창해 에탄올, JC 케미칼, 뭐 MH 에탄올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반응을 했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수소차 한번 볼까요? 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일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인 H2 밋에서 청정 수소 중심의 수소 공급 체제 전환 방안 이걸 이야기를 했고요.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뭐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트럭이라든지 버스, 뭐 수소 상용차 보급이나 이런 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드론, 그다음에 항공 등의 다양한 모빌리티에도 수소를 적용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 규제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도 과감하게 개혁하고 법령이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 조속하게 정비하겠다. 그리고 금융이나 세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수소 경제 비전에 대한 대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현재 경기도 고양시 킨덱스에서 세계 최대 수소 산업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대차가 수소 전기차 넥소의 후속 모델을 출시하면서 좀 관심을 받았고 여기에 SK나 포스코, 효성, 뭐 두산, 그다음에 코론그룹, 고려아연 이런 회사들도 전 시장에서 수소 사업에 대한 영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술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동아화성이나 S에너지, 뭐 S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좀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동아화성만 플러스로 끝나고 나머지 종목들도 좀 마이너스 막판에 이제 좀 빠지긴 했는데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가 메탄올 연료전지 개발을 위해서 미국의 연료전지 스타트업 블루월드의 시리즈 B 라운드 투자를 참여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아화성이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점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표를 좀 띄워주시면은 우리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얼마나 팔았을까? 이 보면 현재 올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전체적으로 그죠 한 2만 대 정도 수준이에요 시장이. 근데 이제 좀 더 판다고 본다면 한 5만 대 초반 정도까지 수소차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가 아직까지는 별로 판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국내 판매죠 이게. 네, 뭐 그렇긴 한데 사실 글로벌리 해도 몇만 대 안 됩니다. 충전소도 거의 없잖아요. 네, 수소 쪽은 자동차 쪽으로 본다면 몇만 대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전기차 보급 실적 추이를 보면 국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다르죠. 뭐 글로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봤을 때는 수소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있긴 하지만 뭐 수소 쪽의 기대감을 너무 가지기에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용차나 이런 쪽에 대한 뭐 기술이나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아직은 조금 뭐 멀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차라리 전기차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5만 4천 대 대비 44만 대. 지금 완전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 수소를 우리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린 수소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아직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제 어떤 뭐 부산물 쪽, 뭐 그레이 수소라고 하나요? 뭐 그쪽으로 아마 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라 아마 친환경이랑은 조금 아직은 거리가 물론 이제 수소 자동차 자체는 이제 뭐 친환경이긴 합니다만 아직 수소를 좀 만드는 과정 자체는 조금 아직은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얘기인데 제일 오늘 안 좋았던 네, 뭐 섹터죠. 업황이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8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수요 약화나 가격 하락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 7.8% 감소하면서 이게 2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한 나타나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왔거든요.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좋았던 어떤 섹터였는데 그나마 이 수출이 26개월 만에 이제 수출이 감소세로 돌고 있으니까 업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게 바로 반영이 됐다고 보고 네. 또 전일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나스닥 선물 시간외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이슈가 또 안 좋았던 분위기도 같이 좀 탄 것 같습니다. 지금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8월에 반도체 수출 관련된 부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쭉 보시면은 뭐 총 수출 관련해서도 보이고 뭐 선박, 무선통신, 뭐 기계 쭉 나와 있는데 이 반도체가 어쨌든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나마 뭐가 살아 있는지 보시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정유, 에너지. 자동차. 예, 에너지 보이고 자동차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쪽이 이 2022년 7월보다도 8월이 더 올라가 있고 여전히 이제 이 YOY로도 증가세가 상당히 높게 보이는 쪽이 그나마 정유나 자동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석유화학과 정유의 비교표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석유화학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성장성이 빠지고 있죠. 수출도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NCC나 이런 쪽에 관련된 화학 업종들이 좀 좋지 못한 게 보이고 있고 이 정유 쪽은 그래도 에너지 쪽이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작년 대비 114%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히려 이제 정유 쪽으로 섹터 쪽으로 좀 좋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표 보시면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인데 좀 살아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빠지지 않고 어쨌든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와 완성차와 부품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 아직도 갖고 있어서 그나마 이런 섹터들이 어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아있는 섹터로 좀 분류될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서 예상치,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좀 낮추고 목표 주가도 다소 좀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전반적으로 좀 낮추면서 분위기가 조금 다운되는 모습을 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도 바닥을 잡는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자동차주들은 덜 빠진 그런 움직임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계속 시스 베어링 왜 이렇게 하락했나 시스 베어링? 네, 최근에 이제 시스 베어링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아, 근데 오늘 그래요? 8% 넘게 빠져서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일부 부품 관련해서 생산 중단 소식도 있지만 이거보다 유상증자 얘기가 있더라고요. 종속사인 시스 베어링 베트남에 227억 규모의 유상증자 단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장 끝나고 나서 전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생산 중단된 이 내용을 지금 분야를 보니까 하만 공장에 있는 풍력 발전기용 제가 한번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공시 내용인데요. 네. 베어링 생산 공정인데 중단 내용이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고객사 수주 연기로 인한 생산 물량 급감 때문에 이것을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이 된 걸까요? 아니면 뭐 유상증자 얘기가 부담이 네, 된 정프로 걸까요?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의심들 하시는데 정프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윈드만 좀 들어가 시스 있는. 윈드 예. 베어링은 아니라는 점 근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올랐던 주식이라면 오늘 같은 그쵸. 경우는 던졌겠죠. 예, 시장이 그런- 워낙 막판에 음, 급하게 한 방향으로 좀 쏟아냈기 때문에 네.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기관 매도도 좀 있었네요. 자, 은행주 얘기는 뭘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의 최대 수혜주로 사실은 거론되는 업종이긴 합니다만 이제 상반기에 이제 정부에 대한 스탠스가 아무튼 조금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정이나 약간 규제적인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대 마진을 너무 많이 갖고 가지 마라 등등 이렇게 네. 약간 좀 이렇게 뭐 개인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약간 은행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규제하는 듯한 스탠스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더군다나 전일 금융위가 제4차 금융 리스크 대응 TF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불확성에 대비해서 다중 채무자 그리고 부동산 여신 등의 부분별 취약 요인을 점검하면서 금융권의 손실 흡수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기존의 대손 충당금 그다음에 대손 중개금
적립에 더해서 특별대손 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은행권은 특별대손 준비금 적립이 연내 4분기 중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게 손익에 마이너스로 영향을 가지는 않지만 뭐에 영향이 있겠죠? 배당에 영향이 있습니다. 배당.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대손 준비금만큼 배당 가능 이익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배당을 제외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약간 배당을 좀 줄이라는 어떤 약간 규제적인 성격이 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가 부분이 조금 이제 좋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규모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현실적으로 지난해에 주당 그 배당금 DPS를 크게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작년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표를 띄워주시면 저희가 이게 그러면 엄청나게 배당이 무너지냐라고 본다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올해 DPS가 작년 정도 수준에 그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현 주가 대비 은행 평균 기대 배당 수익률이 약 6.7%로 예상이 되니까 배당 규모로서는 상당히 또 큰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이는 것들은 작년 기준 DPS로 보일 때에도 배당 수익률이 쭉 나와 있는데 DGB가 뭐 8.5%, 그 BNK가 8.3, 기업은행이 8.2, 하나, 뭐 JB, 우리 이렇게 쭉 나오니까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배당률이 거의 8%대 이렇게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아주 뭐 이게 배당이 이것 때문에 배당이 아주 꺾인다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고 또 하반기 10월, 11월 넘어가면은 배당의 이슈가 또 오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 배당에 대한 배팅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격 수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은행주 같은 경우는 네. 하반기에 배당 이슈를 보고 조금은 시간을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이 있겠습니다. 8점 몇 프로 이게 현재 시가 대비는 아니겠죠? 배당 수익률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5만 원에 샀어요. 예. 5만 원에 한 주 들고 있는데 거기서 8% 주는 게 아니고 그 배당 그렇죠. 수익률이라는 거는 주가 대비 그 주가 대비 배당. 배당 수익률입니다. 주가 예. 대비? 네, 그렇습니다. 전체 그러면 전체 주가 대비 네네. 8.5% 배당을 준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표는 8월 31일 종가 기준에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입니다. 네. 예.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만큼 주가 대비 이만큼을 준다라는 게 아니고요. 네, 좀 설명하세요. 뭐라고 준다는 게 설명해? 아니고요. 예. 준다는 게 아니라 그 네.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네. 우리 주가가 네. 움직이잖아요. 네. 뭐 5만 원인데 무조건 8%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수익률. 뭐라고 설명해? 설명을 왜 못해? 뭐라고 설명해? 제가 한번 네. 다시 정리해서 잠시 후에. 네.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자, 8만 원이라고 뭐 그중에 5%를 주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 예.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임플란트 얘기 저희가 하다 말았잖아요. 네, 뭐 하다 말았지만 네. 어제 말씀을 좀 드린 이후에 오늘 또 주가는 괜찮았습니다. 네.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늘 굉장히 강했고요. 덴티움은 뭐 플러스권으로 계속 가다가 막판에 살짝 약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중국의 그 VBP 제도 시행에 따른 뭐 우려가 네. 다소 좀 이제 완화되면서 QE 증가 때문에 실적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빼고요. 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표면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임플란트 분기별 수출 데이터 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VBP 제도가 어떻게 영향 미칠지 그 뒤는 좀 봐야 되겠지만 최근까지 보면은 분기별 수출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중국의 민간 치과 전문 병원이 어떻게 오느냐 부분인데 중국 쪽에 이제 어제 VBP 같은 경우는 공립 그 어떤 치과 쪽에 일단 문제가 먼저 되고 장기적으로 이제 민간 쪽으로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공립 쪽은 별로 안 늘지 않고 중국 쪽은 민간 쪽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의 비중이 또 높다는 점에서는 계속적으로 QE 성장에 갈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이 자료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 NH투자증권에서 이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종목들 대비 이제 그 12개월 선행 PER 추이를 보니까 국내에 지금 보면은 이 덴티움과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아래쪽에 바닥권에 좀 속해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물론 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트라우마이나 이렇게 뭐 아주 프리미엄급하고 똑같은 밸류를 받기는 좀 쉽지 않더라도 디스카운트 갭이 좀 크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주가 갭을 좀 메우면서 이 실적당이 좋아지는 그림을 조금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에서는 탑픽을 오스템 임플란트보다는 덴티움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스템은 아무래도 좀 재무적인 리스크가 이슈가 있죠. 좀 있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덴티움이 영업이익률이 3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반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10%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성장 구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덴티움을 조금 더 기관 입장에서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배당할 때 네. 짧게 할게요. 금액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주당 500원 준다, 네. 주당 1,000원 준다. 그러면 그 주당 배당금이 이제 분모로 올라가는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식 가격이 분자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지금 주가가 5만 원이다. 근데 배당금이 500원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100 하면은 숫자가 나오죠. 근데 주가가 더 올라가요. 그러면 이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러니까 은행주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뭐 8%라고 했잖아요. 근데 연말에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시간 더 드려요? 떨어지는 아니면 거죠. 괜찮겠어요? 네, 이 정도? 배당 수익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은 네. 그거고 지금 이제 2022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네. 이제 2021년에 받았던 그쵸, 배당을 그쵸. 기준으로 네. 지금의 주가면 몇 퍼센트다 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5만 원에 내가 이제 갖고 있으면 8.5%면 뭐 4천 원 정도 들어오는 게 맞네, 그죠? 맞는 건가요? 맞죠? 또 시가에 대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 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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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으니까.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둘 다 맞는 걸로. 더 필요하시면 어떻게 시간 아니에요. 네, 이 정도 5G 됐겠죠? 얘기. 아 오늘 KMW 또 올랐어요. 아, KMW 갑니까? 네. 아, KMW. 자, 오늘 이제 KB증권에서 한 가지 좀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태저 위방원도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글쎄요. 간다는 게 이제 뭐 주가가 오른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영원히 올 수 없지 않느냐. 태조 이방원이라는 어떤 테마가. 그래서 결국 이제 태조 이방원 이것도 이제 테마주가 아닌 투자의 시대의 산물이다. 캐펙스 투자에 대한 산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를 만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도 최근에 이제 조정 국면이 조금 나오는 국면에서 이제 다음에 어떤 섹터 주도 섹터가 어디일까를 사실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KB증권이 딱 찍은 섹터가 5G 통신 장비로. 네, 이제 태조 2방원이 아니고 네. 태조 5방원으로 갑니다. 5G. 5G는 5방원으로 갑니다. 네. 그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5G. 진짜 많이 쉬었네요. 이제 오늘 쉬었다고도 하지 마요. 난 진짜 너무 슬픈. 이거는 네. 와 엄청 울었으니까. 정말 5G 시대에 있었던 그 시기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예요. 5G 한 1년 반 2년 됐나요? 그죠? 네, 네. 5G는 정말 많이 쉬었어요. 제가 3대장 샀잖아요. RFHIC, KMW,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세 개 다 사셨어요? 왜냐면 이제 뭐가 갈지 모르니까. 네, 그때 많이 들어갔죠. ETF를 사시지 그러셨어요? 에이, 그렇게는 안 해. 나는 ETF 같은 걸로는 누구한테 이렇게 막 맡겨갖고 뭐 이게 싫어합니다. 내가 직접. 네, 그랬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이제는 달려야죠. 네,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임플란트 주가 굉장히 좀 괜찮은 네. 편입니다. 그 태조 이방원의 이가 그쵸. 2차 전지가 아니고 이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치아의 E. 네.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네. 뭐 이런 뭐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붙이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데요. 또 5G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어떤 논리로 이제 근거를 댔느냐 이렇게 보니까 이 본격화될 중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포인트를 좀 줬습니다. 아, 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가 이제 시진핑 주석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이제 20차 전국 대표회의인데 10월 16일이죠. 그래서 3연임을 시도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경제적인 성과가 사실 필요할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연임이 되면 아마 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네.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제 통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금리도 내리고 계속 돈을 풀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크레딧 임펄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할 때 뭐 크레딧 임펄스가 이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네. 하이증권의 송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평균 1년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 표를 좀 띄워주시면 보이는데요. 이 사이클로 본다면 차이나 쪽에 중국 쪽에 크레딧 임펄스가 바닥에서 고점으로 이게 형성되는 기간들이 평균적으로 1년 정도로 이제 이 사이클을 탄다고 해요. KB증권의 자료에 따르면은. 근데 현재 중국 쪽에 크레딧 임펄스의 그 상승 사이클이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미국에 대응도 해야 되고 경기도 방어를 해야 되는데 통화 정책 사이클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결국은 나중에 얼마 안 난 상태에서 결국은 3연임이 되면서 재정 정책으로 이제 바뀔 거라고 보는 거죠.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양 정책을 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이 결국 이제 부동산에 좀 있는 거죠. 네. 부동산 경기 둔화도 중국에 좀 이슈가 되는 거고 미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좀 있기 때문에 구형 인프라뿐만 아니라 신형 인프라 쪽에 결국은 지원을 아주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 새로운 임기부터 이전 임기에 이야기됐던 부분이 없냐면 중국 제조 2025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5년도까지 중국의 제조업의 몇 개 분야를 뭐
글로벌 최고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슈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에 따른 이걸 이을 다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그걸 이제 KB증권에서 뭐라 그러냐면 동서수산 프로젝트라고 있다고 합니다. 동수서산. 동수서산 프로젝트 네. 죄송합니다. 네. 동수서산. 예. 그래서 동수서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저도 이게 좀 처음 들어보는 거여서 한번 보니까 이게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그래서 양극화 문제도 완화할 수 있고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 제재에 대응한다. 그게 결국은 5G 통신 장비 산업이 동수서산 프로젝트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여주시면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연결 강화 쪽에 네. 네트워크 통신 관련된 대역폭 확대하면서 통신망에 대한 구조적인 최적화 이런 것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밑에 풍력, 태양광 등 뭐 재생에너지 이용 促진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도 있고 원전 기술도 있는데 확대가 있는데 아무튼 이 동수서산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방점이 5G 산업이 아니냐. KB증권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이제 리포팅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 가장 뭐 5G로 생각한다면 하나증권의 뭐 용건이 이제 지금 그 리포트를 가장 많이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근에 냈던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일부 종목들이 확실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7월 이후에 미국의 AT&T나 버라이즌 그다음에 그 DC 네트워크 중심으로 3에서 4GHz 주파수 대역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뭐 지금 최근에 3.7GHz 주파수 간섭 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나 공장 뭐 가동 이슈도 해소된 상태니까 네. 3분기에는 5G 통신 장비에 사실은 악재가 없다 이렇게 리포트에 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쟁력 회복을 못한 일부 5G 통신 장비주가 있죠. 아직까지도 적자가 나오거나 좀 회복 못한 종목이 있긴 한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증권이 커버리지하는 종목 4개 그게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그다음에 RFHIC, 네. 그다음에 HFR 이렇게 4종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4종목이 합산 기준으로 보면은 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40%, 연결 영업이익은 50%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리포팅을 했습니다. 표를 가져왔는데요, 충분히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종목 관련해서 분기별 매출액과 그다음에 영업이익 합계 전망이 우상향 그림이 확실히 보이죠.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기 실적도 낙관적인데 삼성이 미국의 DC 네트워크에 이어서 인도의 바티, 그다음에 후지츠 이런 쪽도 계속적으로 납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년간 또 공들였던 에릭슨도 연말 이후에 수주 성과가 상당히 나올 걸로 또 기대를 한다라고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일부 종목들의 실적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점 그리고 네. 일부 업체들의 실적 부진 그리고 시장에서의 관심 부족 그리고 수급이 좀 안 좋죠. 그리고 물려있는 어떤 수급이 꽤 많을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죠? 매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못 나와. 아 그런가요? 네. 너무 너무 많이 높게 빠져서.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허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도 좀 어려운 국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KMW만 차트를 봤는데 네. 주가가 지금 3만 원대잖아요. 음흠. 매물 벽이 조금 뭐 두껍다 싶은 가격대가 보면 5만 원대네요. 안 돼, 안 돼. 더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네. 8만 원? 8만 원대 가야 됩니다. 네, 8만 원대 가야 되고. 우리 저 동서수산은 저 노량진 쪽에 있는 횟집이고요. 동수서산. 동수서산 네. 동쪽에 아주 그 사람들 많이 사는 음. 그쪽에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네. 서쪽에 서쪽에. 이제 사람들이 좀 덜 살긴 하지만 그쪽에 이제 전기가 좀 풍부하고 하니까 그쪽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연산을 한다.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동쪽과 서쪽에 이제 격차를 좀 줄인다. 이런 게 네. 이제 동수서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참고로 KMW는 조금 반가운 말씀을 드리자면 네. 9월 8일인가요? 아마 지수 변경 때문에 한 499억 정도의 패시브 자금이 그 오. 지수 변경 때문에 499억 갖고는 한참 모자랍니다. 뭐 한참 모자라긴 네. 하지만 어쨌든 수급적인 이슈도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종프로님께 특히 개인적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99억이라도 아유. 들어와서 참 다행입니다. 자, 5G 가지고 계셨던 네.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시장에서 정말 네. 하루도 빠짐없이 이 5G 얘기를 안 했던 적이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 그때 또 방송을 관심 있게 했으니까 방송을 그랬구나. 했으니까 그때 진짜 매일 어마어마했죠. RFHS 그 칠 때 영문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막 이렇게 컴퓨터 쳐야 됐을 때 음.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아, 다시 그 시절이 돌아오기를 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도 업종에서 돈을 벌어서 수급이 비어 있는 섹터잖아요. 그쵸. 그리고 공매도가 많으니까 음.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서 그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와 버린다면 네. 또 모르죠. 단기로 급등세가 한번 나올지. 네.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너무 좀 힘들게 한 거 맞고요. 또 간다 한데 그게 못 가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죠. 되게 힘들게 만들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 갈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훅까지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네. 5G가 좀 음. 애매해서 애매? 6G로 바로 이렇게 6G로 확 그 가면은 부정탈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5G도 아직 안 왔는데 6G를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5G 하다가 이게 좀 약간 어허이. 6G가 더 뭔가 좀 아니, 안정성이 있고 더 음. 좋다 뭐 이렇게 해서 되면 그- 이 기업들은 뭐 소외받는 거예요. 에헤이. 이제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갈 리가 일단 없어요. 그래요? 5G 건너뛸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설령 6G로 간다 네. 하더라도 6G는 어떤 회사들이 할까요? 역시 5G 하던 회사들이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네, 무조건 기다리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건설주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네. 건설주 괜찮나요? 예, 사실 현대차증권의 보고서 논조가 있었는데요. 중립으로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네옴시티 뭐 11월 달에 뭐 빈살만 뭐 왕세자인가요? 방한을 하죠. 원자력 발전이나 뭐 에너지 회사 캐펙스 증가 이런 이슈가 대부분 한 달간 최근에 이제 기관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이끌어왔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뭐 건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은 사실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부분에서 약간 실망감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이야기됐던 네옴시트 등을 포함한 원자력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꺼지고 나면 다시 좀 현실을 바라보면 약간 국내의 부진한 주택 지표나 착공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 도래되면서 조금 이제 어떤 뭐랄까 기대감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 시행사 같은 경우는 전체 착공의 70% 정도인데 사실 좀 요즘에 좀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고요. 이 부분은 분양 리스크나 그다음에 높은 비용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평당 네, 비용도 많이 건축. 올라가고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가나 전세가 하락 전환도 특히 분양 분위기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또 안 좋게 미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년도까지 뭐 상반기까지라도 착공이나 분양이 상당히 좀 부진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도 단기적으로 수주가 따라올 가능성이 좀 낮은 이슈. 그러니까 이제 네옴이나 원전이 뭐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반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수주가 얼마나 나올까 이거는 좀 봐야 된다는 거고요. 네. 이러한 이슈가 소멸되고 나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수급이 또 출해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은 했습니다. 표를 가져왔는데요. 그 7월까지 올해 이제 착공 누적을 보면 전년비 28.3%나 좀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착공도 되게 줄었네요. 빠지고 있죠. 그리고 다음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현대차증권 자료가 공동주택 분양도 7월 누적가에 보면 전년비 22.3%나 지금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착공도 좀 빠지고 있고 분양도 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면 미분양 쪽인데 전반적으로 수도권부터 포함해서 지방광역시나 기타 지방 쪽으로 특히 기타 지방 쪽이 미분양이 좀 많고 네. 수도권이 좀 적다 하더라도 대부분 다 고개를 들고 조금 미분양 쪽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음 모습을 보여주시면 역시나 이제 상승 중인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대부분 다 네. 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담감 때문에 건설사들이 대부분 다 공격적으로 지금 수주도 안 하고 있고 좀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표를 보여주시면은 8월 말 기준 건설사의 분양 실적인데요. 보시면은 그나마 현대건설이 좀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 막대 그래프 중에 제일 오른쪽이 이제 2022년 실적인데요.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현대건설이 61% 그리고 작년 대비 70% 정도 했으니까 현대건설이 그나마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제 뭐 거의 뭐 수주를 좀 많이 했다 볼 수 있겠고 네. 다른 종목 뭐 GS건설이나 대우건설도 빅5에 들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올해 분양 실적이 상당히 좀 저조한 편이죠. 그러니까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뭐 오늘 장도 빠지면서 역시나 이제 이렇게 빠져나왔고 역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한 종목을 이제 매일 좀 해야 되는 이런 네. 뭐 코너가 있는데 자, 아, 그렇습니다. 우리 박은영 기업설. 부장님의 네, 기업설 한 들어가 기업을 오늘 보도록 골라주셨다는 네. 거죠? 네. 건설주 중에서 고르셨나요? 네, 역시 이제 오늘은 뭐 좋은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보였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건설 계략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 현대건설을 좀 오늘 뭐 한번 말씀 좀 드리고 현대건설. 싶은데 네. 어, 오늘
장중에 그 한 1시 정도 기준으로 현대건설 주가가 거의 6%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장이 또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장중에 좀 루머가 돈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번에 걸쳐서 뭐 이야기들이 이제 현대건설 파주 운종 쪽에 PF 6천억 정도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시장에 좀 돌아다녔다고 이야기를 문제가 하더라고요. 생겼다는 거는 뭐 조달이 안 됐다는 뭐 건가요? PF 쪽에 이제 뭐 이게 뭐 떠안아야 된다거나 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돈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NT 투자증권에 이제 코멘트가 중간에 나왔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파주 운정 사업장이 이제 작년에 오피스텔 분양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유일한데 아마 그 사이트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현장이 이제 책임준공 PF 형태로 이미 이 작년 10월에 오피스텔 분양을 대부분 마무리했고요. 분양률이 99.2% 수준이니까 분양이 사실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에 아파트 분양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이제 루머로 도는 그런 해당 우려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오후 늦게 이제 막 빠지기 전에 사실 1시쯤에 이제 현대건설이 먼저 빠졌거든요. 먼저 막 급락하기 시작했으니까 시장과 좀 무관하게 먼저 이제 이런 이슈가 돌면서 현대건설이 좀 급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의 별도 기준 분양 현장 중에 미청약 현장이 기준으로 봐서는 2021년 12월 광주광역시의 라벤트 힐 72세대 그리고 올해 7월에 대구광역시의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이게 977세대 규모고요. 올해 2022년 7월 대구광역시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762세대 이 정도인데 대구에서 진행되는 시공 현장 두 곳이 현재 청약률이 다소 좀 저조한 편입니다. 대구가 요즘에 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뭐 전국에서 뭐 불패 정도로 됐는데 네. 상당히 좀 대구가 좀 좋지 못한 곳 있죠. 그래서 현대건설이 우리나라 건설사 중에는 그래도 거의 뭐 탑 역사와 파이브 전통을 늘 자랑하는 그죠? 현대건설이 그 힐스테이트고 네. 그 현대 아이파크는 HDC 네, 현대 그죠? 산업개발. 근데 HDC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고 네, 그때 이제 사고가 좀 네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은 그 우리나라 그 건설사들 가운데 주로 뭐 아파트랑 또 뭐 이게 회사별로 좀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주력 무슨 그 플랜트를 많이 건설하는- 한다든지. 그렇죠. 현대건설은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회사입니까? 뭐 해도 다 하죠. 국내 수주도 뭐 탑티어고요. 네. 지금은 아마 현대건설이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부 사이트 뭐 둔촌주공이나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또 약간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진 못하지만 탑5 가운데 현대건설이 예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대부분 건설사들이 이제 자금을 대부분 땡겨와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은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한다 할 정도로 상당히 콧대가 높았던 적도 있습니다. 아 현금 저 그렇죠. 보유도 예, 굉장히 많이 높았기 하고. 때문에 그래서 뭐 수의 계약을 맺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상당히 좀 탑티어로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뭐랄까 자부심이랄까 뭐 회사 네. 자부심 그게 상당히 좀 셌던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옛날 뭐 현재도 정주영 회장이 또 계시던 데도 네, 여기인 거죠? 그렇죠. 현재도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원전도 뭐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택 사업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잘 나가는 뭐 현대건설이 좀 되고 뭐 GS건설도 마찬가지로 대우건설이 다 따라오는 가고는 있지만은 현대건설 부분들이 상당히 좀 원전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이제 삼성그룹의 그 반도체 공장이나 공장에 대한 또 매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삼성엔지 같은 경우 물산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건설사마다 좀 차이는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림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좀 다른 사이트에서 좀 잘한다 이런 것도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튼 뭐 현대건설 자체가 약간 오늘 돌았던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 대해서 해당 PF에 대부분 이제 그 고정금리로 들어간 게 3.8%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금리 관련해서 대주로 들어갔던 대주단이 금리가 3.8이면 사실 좀 너무 싸거든요. 아. 왜냐하면 최근에 아주 조달 금리를 봤을 때는 그 금리가 좀 올라서 기존 조달 금리가 한 3.4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 금리가 붙습니다 원래. 네. 그럼 사업비에 대한 들어가는 금리가 사실은 더 높아야 되는 거죠 훨씬 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대한 사이트에 고정금리 3.8로 아마 대주단이 들어가서 아마 네, 네, PF가 네. 들어간 것 같아요. 3.8이면은 낮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낮죠. 왜냐면 아까 제가 조달 금리가 지금 네. 3.4인데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의 금리를 붙여서 이제 사업에 들어가는 금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5%대 뭐 이렇게 사실 가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현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장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대한 이 금리가 고정금리로 3.8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현대건설에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냈습니다. 본인 잘 되고 예, 있다. 그 당 본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막 도니까 네. 현대건설이 아예 이 코멘트를 냈어요. 그래서 이 PF에 대한 뭐 참여한 대주가 약간 저리에 그러니까 금리가 상당히 낮은 금리에 고정금리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낮은 금리가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와전돼서 약간 이 PF 6천억이 그 현장에서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돈 것이 아니냐라고 현대건설 자체에서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해명을 코멘트를 했어.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이트에 대한 어떤 우려나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없는 상태에서 다소 좀 과하게 반응을 좀, 했다. 예,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현대건설 분기보고서 보니까 우리가 주택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보니까 국내 주택 비중이 가장 높고 그 외에 이제 해외 쪽은 플랜트 쪽이 가장 높은 이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플랜트. 그러네요. 두 번째, 그러니까 주택 그다음에 해외 플랜트 22% 정도 네네. 이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건설주. 제가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굉장히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인중개사 따셨어요? 예, 아, 그랬습니다. 대단하시다 진짜. 예, 자격증 보유자인데 네.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자격증 따자마자 꺾여가지고 아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집을 산다고 쳐요. 네. 그럼 이제 보통 중개비로 뭐 한 500만 원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500만 원밖에 안 냅니까? 비싼 집 사시려면 더 내셔야죠. 아 그래? 뭐 네. 1,000만 원 치고 그러면 우리 여돈 앵커가 만약에 네. 해주시면 네. 200에도 해주실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아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서 중개를 할 수는 없어요. 아 그건 안 돼요? 예, 아 개업을 개업을 해야 해야 돼요? 돼요. 예, 개업을 하지 않으면 중개하면 그거는 이제 또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거기 어디 저 개업한 데로 이렇게 저 슬쩍 들어가도 되잖아요. 알바.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는데 뭐 제가 굳이 또 정프로님 그거 해주겠다고 그걸 아니, 좀... 그냥 돈 내세요. 우리 요새 내고 할까요? 공인중개사분들 힘드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상적인 요율로 그쵸.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아무튼 오늘 저도 이제 그 만나 뵈니까 네. D건설사 만나 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별로 경쟁을 안 한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너무 비싸져 갖고 출혈 경쟁하기가 좀 힘들다. 네. 그러니까 소위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 막 경쟁 붙어갖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줄 것들을 많이 이제 뭐 하잖아요. 예전에 제안도 하고. 어마어마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좀 자제하는 분위기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평당 뭐 1,000만 원대까지 막 일이 올라오니까 만만하지 않고 그래서 싸움을 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9월 이후에 아마 좀 구체적인 세부안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이 서울 시내만 해도 재건축 재개발 유력 단지가 뭐 좀 초기 단계일 수도 있고 중간 단계일 수도 있고 좀 많이 진행된 단계도 있지만 유력 단지가 서울 시내에만 한 130곳까지 된다고. 네. 그럼 건설사들이 할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은 약간 브랜드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이 대형사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내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수주를 따내기만 해도 좀 물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 관련된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정책이 네.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오면은 또 분위기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 걸로 일단 오늘은 저도 미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아끼시고 싶으면 직거래를 하세요. 직거래? 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뭐 변호사나 법무사 이렇게 딱 끼고 직거래하면은 아니 본인이 껴줘도 본인이 끼면 되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책임은 지지 않는 걸로 네. 법적 책임 묻지 않는 조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여동 앵커는 나중에 저 공인중개사 이거 여셔도 그죠? 못할 것 같아요. 왜? 왜냐면 뭐 정프로님 같은 분이 와서 깎아달라고 하면 네. 그거를 거부하지 못하고 깎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무슨 이름이 좋을까? 여도랏 어때요? 여도랏 공인중개사. 왜 도라씨? 도랏?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뭐 열심히 해왔는데요. 내일 네.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대부분 다 좀 약간 다운되어 있는데 아이, 오늘은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뭐 이렇게 자료 좀 많이 갖고 와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네. 갖고 와봤는데 좀 힘내십시오. 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네. 네.
자, 내일 또 중요한 데뷔. 아,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뭐 준비하셨어요? 뭐 이렇게 멘트나 뭐 이런 거? 다 돼 있죠. 다 돼 있어요. 네. 너무 기대돼요. 네. 뭐 내일 많이 좀 봐주시고 네. 금요일이라 또 대부분 다 또 많이 이제 바깥쪽 약속이 많으신 그쵸. 날인데 내일 또 오시면 네. 또 준비된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쏩니까 선물? 너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네. 우리 강우 작가님이 또 자산 가시니까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많이 이제 접촉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네. 재밌는 거리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강환국 작가 그리고 박근영 부장님, 강박 브라더스가 진행하는 금요일 저녁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뵙겠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